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현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ERP 정보관리사 생산관리 1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는 이론하고 실무가 각각 100점씩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이론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회 기출문제이고요. 7월 23일에 시행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으시면 교재 뒤편을 보시면 되시고요.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 KPC 자격이라는 사이트가 있으시죠. 여러분 시험 접수하는 사이트.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시험지를 내려 받으시면 되세요. 네, 그거 내려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내려 받으시면서 누구까지 우리 반드시 웹하드까지 그 사이트 부분에 웹하드에 가셔서 데이터 내려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같이 올려져 있을 거예요. 또 그 데이터까지 같이 내려받으신 게 좋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저랑 같이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는 풀고 들어오시는 게 좋죠, 여러분. 첫 번째 문제부터 5번째 문제까지는 경영혁신과 ERP 쪽 문제예요. 100점은 10점인데 우리 모두 다 맞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상 효과라는 건 ERP를 도입했을 때 좋아지는 점들이겠죠.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 그럼 리드 타임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바꿔주시면 될까요? 네, 리드 타임은 감소한다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소예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ERP를 도입하게 되면 내가 열흘 동안 해야 됐던 업무가 5일로 무엇되더라, 단축되더라, 짧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드타임 감소, 그리고 결산 작업의 단축. 근데 기존에 작업들이 두라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쓰는 부분이라서 과거보다 업무적인 부분의 데이터 취합이 좀 빨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축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무엇된다? 개선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죠. 그로 인해서 회사는 매출이 증진될 거고요. 자, 우리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는 각각의 부서별로 분산돼서 처리하지만 데이터는 통합되어서 우리 중복 업무도 무엇될 것이다?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ERP 도입의 예상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시죠? 가장 쉬운 문제였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서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면 개편하겠대요. 결론적으로는 무엇하겠다? 기존에 했었던 부분들을 모두 다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겠다? 재설계하겠다. 그리고 그 재설계는 급진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4가지 용어 중에 누가 이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BPR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BPR과 관련된 부분은 업무 재설계라는 표현으로 출제하는 출제자가 있으시고요. 지금처럼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해서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ERP를 도입했는데 성공하는 요인과 실패하는 요인이 있었어요. 네, 그 성공 요인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회사의 자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IT 중심의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는다. 자,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겠죠. 전 항상 요 문구가 나오면 최고 경영층뿐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까지도, 종업원까지도 모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사적 참여가 되어야 성공이 되어집니다. 자,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우리 각각
각각의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따로따로 쓰겠다? 그럼 여러분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통합이 안 되죠요. 그리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또 해요. 그래서 중복 업무 배제 부분이 진행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건 통합이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적으로 무슨 부분, 개별적으로 이런 용어는 들어오시면 안 되겠죠. 자,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잘 시스템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건 맞지만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금 보시면 방식만을 그대로 잘 시스템에,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방식을 무엇하겠다? 고수하겠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은 고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걸 고수하게 되면 ERP 도입을 해놓고 보았더니 실패한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런 성격이 좀 강한 기업들에 나가서 보면 업무를 기존에 썼던 업무도 하고요. 그리고 ERP에도 또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2번 작업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ERP 도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고수하게 되면 무엇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자, 4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지문이 좀 기네요. 4번째 문제예요. 자,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내용 보시면 확장된 ERP 시스템 내에 모순 모드를 통해,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 용어를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무슨 모드를 통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물류, 자재, 제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전반에 걸쳐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럼 누구부터 누구까지예요? 공급자부터 소비자까지.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고 그 공급자는 우리 제조업자, 우리가 제조업자라면 제조업자한테 공급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자는 무엇해서 생산해서 누구에게? 도매업자에게, 도매업자는 누구한테? 우리 소매업자에게 우리 공급을 했을 거고요. 소매업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누구요? 소비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다? 뭘까요? SCM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SCM에 대한 부분의 설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SCM 몇 번에 있나요? 2번. 그래서 서플리 체인 매니저먼트라고 하는 우리 공급망 체인에 대한 관리인 거죠. 그래서 공급망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SCM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M 모듈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공급자부터 소비자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5번째 문제. ERP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BP라는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합니다. 글로벌화라는 게 있었고,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투명 경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분식의 관점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업무 단위로 체계를 구축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ERP는 실패할 거라겠어요. 그래서 개별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실 게 무엇이다? 통합. 그래서 통합 업무 시스템으로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네요. 자,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BOM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이제 BOM 종류가 많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 BOM 종류 중에 설명이 나와져 있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자, 보기 내용 보시면 화학이나 제철과 같은 산업에서 적은 종류 또는 단일한 부품을 무엇하여 가공하여 여러 종류의 최종 제품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BOM은 무슨 형태가 띄더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BOM을 그려보면 맨 상단이 하나이고요. 하단에 내려올수록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게 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 또는 나무 트리 구조가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형태를 띠더라? 반대로 가요. 위에가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무엇되는 부분? 우리 적어지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뭐가 되는? 제품의 종류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게 모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의 종류가 많고 아래쪽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적은 거로 가요. 그래서 역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BOM.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전 BOM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원재료를 투입했을 때 하나 내지는 종류가 적은 부분을 투입해서 다수의 최종 제품이 나와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 우리 답은 1번이죠. 네, 반전 BOM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버티드 BOM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유회사 또는 화학 이런 회사들 보시면 우리가 원유에 해당되지는 부분을 투입해서 뭐가 들어요? 석유를 투입해서 우리 휘발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형태를 띠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에 있는 모듈, 3번에 있는 플래닝, 4번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 모듈러 BOM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모듈 BOM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제조와 관련된 생산 전략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어셈블 투 오더라고 하는 제조 형태가 있어요. 또는 생산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 어셈블 투 오더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옵션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 선택에 따라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BOM이 모듈 BOM이에요. 그래서 어셈블 투 오더 형태의 생산 전략을 취하는 기업에서 방대한 양의 BOM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좀 줄이고자 만들어져 있는 게 모듈 BOM이다. 그래서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링을 할 때도 이 옵션을 대상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와 계획의 노력을 무엇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우리 자동차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동차는 기본적인 부분에 옵션 선택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자동차가 달라지죠. 그 옵션은 제가 선택하거든요. 근데 기본 전체가 들어가는 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BOM은 나와져 있고 그 안에서 옵션 선택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재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그게 모듈 BOM입니다. 자, 플래닝 BOM은 일정 BOM이에요. 일정 BOM. 그래서 생산 계획, 기준 일정 계획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프로덕션 스케줄링, 기준 일정 계획이라고 하면 MPS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링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일정 BOM이다. 주요 사용 부서를 따져보니 체크해보니 생산관리 부서나 판매,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BOM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퍼센테이지 BOM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에 있었던 플래닝 BOM의 한 종류인데요. 자, 왜 퍼센테이지 BOM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BOM을 작업할 때 제품을 놓고 거기에 투입되는 자재들이 누가 있는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재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 자재 안에 또 다른 자재가 또 투입이 되고 이런 식의 구조들이 등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내가 제품 A를 만드는데 우리 지금 현재 B라고 하는 자재는 몇 개가 필요하냐? 2개?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한 2개라고 하는 이 소요량에 대한 부분을 무엇으로 표시하겠다? 퍼센테이지로 표시하겠다. 결론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겠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BOM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품의 양을 정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백분율로 표현한다라는 것 때문에 퍼센테이지이다. 됐을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가 생산관리 1급 준비하실 때 이 BOM에 대한 정의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 좀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는 김에 생산 전략도 보시는 게 좋죠.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기법 중 성격이 서로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을 들어가서 보니 정성적 기법이 있고 정량적 기법이 있습니다. 자, 정량적이란 부분은 객관화된 자료가 있다. 우리 수치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형태이고요. 정성적 기법은 우리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어요. 수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무엇할 수밖에 없는 의견에 대한 부분을 수렴해서 수요를 예측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1번부터 4번에 나와져 있는 부분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확산 모형은 우리 어디에 속하는 부분?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정량적 기법에 속합니다. 자, 델파이법은 정성적 기법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 예측하겠다. 패널 동의법,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TV에 프로들을 보시면 우리 왜 각각의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그쪽에 소속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게 패널 동의법이죠. 이것도 정성적 기법에 속합니다. 자, 판매원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판매원 의견합성법, 이것도 정성적 기법에 속합니다. 그럼 2번부터 4번까지는 정성적 기법이고 우리 1번만 정량적 기법이네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량적 예측 기법의 종류를 조금 더 정리하신다면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시계열 분석과 인과 모형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시계열 분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 분석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동평균법이 있고 지수평할법이 있고 아리마 그리고 분해 그리고 확산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 모형 분석에는 회계 분석법이 있고요. 자, 정성적 예측 기법에는 위에 있었던 델파이 패널 그리고 판매원 의견 합성법 외에도요. 시장조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명주기 유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용어 틀리면 안 되시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른 구현 전략 중에요. 도입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제품의 수명주기는 유사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신제품 나왔을 때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추이죠. 그래서 도입기에는 사실상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언젠가는 쇠퇴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입기도 있고 성장기도 있고 성숙기도 있고 쇠퇴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도입기에는 사실상 수치되어 있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실제 수요 예측 기법을 쓴다. 그러면 정성적 기법을 주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도입기 해야 되는 구현 전략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자, 지금 내용을 봤을 때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답이 바로 보여요. 도입기는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요. 진출하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하고 경쟁하는 기업이 출연할까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잘 팔린다라는 입소문이 나면 그와 관련된 유사품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경쟁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 기업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야 되니까 도입기에는 그 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쟁 기업의 출현이라고 나와져 있는 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 우리 성숙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숙기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도입기에는 우리 R&D,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 제품의 공정 설계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비용이나 일정 관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플리체인 네트워크의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도입기가 맞고요. 2번은 성숙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 구현 전략도 자주 출제가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제품 수명 주기는 구현 전략으로 출제하는 출제위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의 방법을 뭘 사용하느냐라는 것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문제. 잡숍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잡숍의 특징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요. 플로우숍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하고 계속 비교 대치 문제들이 나오니까 잡숍과 플로우숍에 대한 특징은 꼭 숙지를 하고 시험 보러 가시는 게 좋겠죠. 자, 큰 유연성에 대한 부분, 범용 기계 배치, 그리고 공정별 기계 배치, 그리고 공장 내 물자 이송량, 물량이 작음. 자, 여러분, 우리 잡숍에 대한 특징을 들어가서 봤을 때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돼서 범용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용기계 배치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범용기계가 필요하고 기계는 공정별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유연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큰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큰 유연성, 넣었다 뺐다, 다양하다. 그럼 여러분 공장 내 물자 이송량이 작을까요? 클까요? 커요.
그래서 이 물자 이송량이 작음이 아니라 큼으로 바꿔주셔야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한다라고 하면 잡수의 특징에 추가한다라고 하면 주문에 의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이제 범용기계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숙련공이 필요하다. 이해되셨을까요? 다양한 걸 생산한다라는 관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숙련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련공까지 특징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현재는 30일이고요. 자, 긴급률 CRA의 작업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경우 보기 작업들 중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작업의 긴급률은 얼마인가? 우리 긴급률 CR 값이 작을수록 무엇이 된다? 우리 긴박하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해 봤더니 작업 A부터 C까지 있고요. 모든 작업장의 작업자 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대요. 그래야 데이터가 수치가 일정하게 나온다고 보셔야 되니까요. 자, A의 납기 1, A부터 C까지 납기 1, 잔여 작업 일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30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우리가 긴급률을 계산하시죠 라고 하게 되면 긴급률은 우리 남겨져 있는 납기일이 있을 거예요. 잔여 납기일수. 그럼 잔여 납기일수는 우리 현재 주어진 납기일에서 얼마나 경과가 됐다라고 하는 현재 1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1을 빼주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우리 작업이 끝나는데 필요한 일자. 그걸 잔여 작업 일수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잔여 납기 일수를 잔여 작업 일수로 나누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A는 지금 납기 일 45일에서 우리 현재 일 30일을 뺍니다. 그리고 누구로? 잔여 작업 일수 5로 나눠줍니다. 그럼 15를 5로 나누시면 얼마인가요? 3이겠네요. 자, 그 다음 B로 갑니다. 자, B 납기일 40일이고요. 여기서 30일 현재일을 빼주시고 나누기 잔여 작업일수 며칠 20일로 나눠줍니다. 그럼 10을 20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얼마에다 0.5가 나와지네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C입니다. 자, 납기일 35일에서 현재일 30일을 빼주시고 나누기 잔여 작업일수 2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35에서 30 빼면 5죠. 5를 나누기 2 하시면 2.5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물어봤다. 그럼 가장 먼저 끝내야 되는 건 B. 자,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C. 그 다음 순서는 A 순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B는 0.5, C는 현재 2.5이고요. 그리고 A는 3입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순서를 묻지는 않았고요. 순서를 묻진 않았고 하나만 찾으면 되죠.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B죠. 그래서 답은 0.5,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을까요? 근데 제가 왜 B, C, A도 했냐면 순서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B, C, A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진행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우리 누구로 가시면 된다? 우리 B로 가시면 된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A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자, 팩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팩트 CPM 일정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신 거죠. 자, 팩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팩트 또는 CPM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서 사용하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간트 차트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이게 BOM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반복적인 건 아니죠. 네, 일반적으로 뭐로 보셔야 돼요? 단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 뭔가를 건설한다 라고 했을 때 동일하지 않더라.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총 여유 시간은 자유 여유 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 총 여유 시간은요, 자유 여유 시간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작거나가 아니고요. 총 여유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작거나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두 번째, 합병 단계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A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A가 B로도 가겠죠. 네, B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C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한테도 간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B는 다시 C로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F로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C는 A에서도 오고요. 전 단계 A에서 후진 C로 가고 B에서 다시 C로도 가죠. 이렇게 만나는 걸 합병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활동이 하나의 단계로 연결되는 단계를 합병 단계라고 한다. 자, 가상 활동은 시간이나 자원을 소비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우리 팩트는 건설 등 프로젝트 산업에 적합한 일정 관리 기법이죠. 그래서 팩트 또는 CPM 얘기하면서 이건 미리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건 1번입니다. 요즘에 팩트나 CPM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정리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조금씩 바꿔내는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틀리지 않게끔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12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생산에서는 기존 8명의 작업자가 10시간 동안 160개의 부품을 제조하였다. 자, 8명의 작업자가 10시간이 투입돼서 16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8명의 작업자 10시간은 투입인 거죠. 나는 이만큼 투입해서 160개를 무엇하였다? 우리 지금 만들었다. 산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선 후 5명의 작업자가 8시간 동안 120개의 부품을 제조하도록 공정을 개선하였다라면 노동 생산성은 몇 % 향상되었는가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8명에서 5명을 줄었고요. 시간은 10시간에서 8시간을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120개로 줄었고요. 자, 그러면 생산량이 줄었으니까 개선이 안 된 게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원수랑 작업시간이 줄었잖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셔라? 일단 노동 생산성의 공식부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 또는 우리 기계 생산성, 우리 생산성이란 걸 계산하실 땐 어떻게 계산하신다? 우리 무슨 부분? 나온 거, 산출량이죠. 산출량을 누구로 나눠서 생산성을 계산한다? 투입량. 그래서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시고 몇 프로 향상되느냐 이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개선의 전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선 전 들어가서 봤더니요. 자, 우리 산출은 160이에요. 그래서 160개를 투입 인원수 8명에 우리 10시간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 나누기 8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시간당 2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당 2. 자, 그리고 개선 후입니다. 공정이 개선되었다. 자, 공정이 개선된 뒤엔 우리 산출량은 120이고요. 그런데 투입된 건 5명이 투입됐고 한 사람당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8 하시면 40이죠. 그럼 120을 4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우리 시간당 3이 나오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생산성은 향상이 된 게 맞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향상된 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동 생산성 향상에 대한 걸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동 생산성 향상은 우리 개선 후 노동 생산성에서 개선 전 노동 생산성을 뺍니다. 결론적으로 3에서 2를 빼주면 향상된 건 1이 되는 거죠. 1. 그런데 이거를 빼서 왜 그냥 끝나지지 못하냐면 지금 투입된 부분이 달라요, 수치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차이를 보는 거니까 얼마 향상됐느냐, 누굴 기준으로 개선 전보다
개선 후로 바뀌었을 때 얼마 향상됐느냐? 그럼 항상 차이를 계산 전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 전에 우리 노동 생산성은 얼마였어요? 2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2로 나눠줍니다. 그럼 몇 프로 향상됐느냐? 라고 물어봤으니 곱하기 팩분율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을 2로 나눠주시면 우리 여러분 0.5가 나오죠. 그리고 0.5에 100%를 곱해주시면 몇 %이다? 50%가 향상됐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정답은 단위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50 이렇게 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0.5 쓰고 나오시면 안 돼요. 50%로 기재하신다. 근데 우리가 입력하실 때요. CBT 형태로 시험을 보시는 상황이라서 퍼센테이지 입력해도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50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활동 A의 소요 시간은 낙관적 전망에 대한 부분의 수치는 6일이고요. 우리 정상 전망치는 10일. 그리고 비관적 전망치는 15일로 추정이 되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팩트 CPM에 대한 우리 견적법이 있었죠. 네, 그 기법을 적용하여 활동 A의 기대 시간을 구하시오. 자, 정답은 소수 둘째 자리를 반올림 하시고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입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기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대 시간은 이것도 공식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대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신다라고 하시면 자, 우리 다행히도 여러분 수치에 대한 거 그냥 공식에 대입해야 된 거 그대로 순서대로 줬네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게 낙관적 전망치. 그러면 6일 더하기 자, 정상 전망치에는 배수 무엇을 해주셔라? 4배수. 자, 그래서 4 곱하기 정상 전망치 10일입니다. 자, 더하기 우리 비관적 전망치 15일. 자, 그래서 15일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6으로 나눠 주시면 되신다. 6. 그래서 6으로 나눠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6일에 여기는 40일이 되는 거죠. 40일에 15일을 더하시면 며칠이 되나요? 요 더하시면 55에 6 더하니까 51일인가요? 그쵸? 네, 그래서 6 더하기 40이면 46, 46에 15일 더하시면 나오는 수치는 보이시죠? 그래서 40, 50, 61일. 그래서 61일을 6으로 나눴더니 우리 61일 나누기 6 하시면 우리 소수점이 딱 안 떨어지죠. 누가 봐도 뭐가 돼요? 10은 일단 나오죠. 그리고 10.166. 그런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러면 둘째 자리니까 여러분 요 자리가 둘째 자리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올림하라고 했는데 반올림은 5 이상이면 올리란 얘기잖아요.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신다? 우리 10.2가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10.2 이렇게 기록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끔씩요, 글씨가 써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런 정리를 안 하시다 보니 자꾸 수치를 이상하게 쓰고 나오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하고 나오십시오. 대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소수점 자리를 볼 일이 거의 없으시긴 하죠.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 14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생산 가공 내지는 조립 라인에서 공정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자, 공정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공정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루지 못했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애로 공정이다. 애로라는 건 불편함이 생겼다 라는 거거든요.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애로 공정으로 인해 공정의 유효율이 무엇하고 높아지고 능률은 떨어지는 경우에 각 공정의 소요 시간이 균형이 되도록 작업장이나 작업의 순서를 무엇한다? 배열하는 거. 재조정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라인 밸런싱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답은 몇 번인가요? 3번. 그래서 라인 밸런싱에 대한 부분.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실 때 요거를 이제 쪼개서 글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공정이다. 그리고 다른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효율이 높아지고 능률은 떨어진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라인 밸런식 3번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정분석 기호 중 저장을 의미하는 것은? 이건 점수를 주려고 준 거죠, 여러분. 자, 지금 동그라미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동그라미는 가공이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 검사가 두 가지가 있죠. 네모 사각형이 있고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다. 자, 사각형은 우리 무슨 검사이다? 수량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인데 수량을 검사하는 거고요. 다이아몬드는 무슨 부분이다? 품질을 검사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검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역삼각형의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역삼각형의 모양은 저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이렇게 D자도 있었죠. 여러분 대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온 부분. 여기서 답은 몇 번이에요? 저장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요. 4번입니다. 뭐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되겠죠.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자, 간트 차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간트 차트를 봤을 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를 봐달라 이 얘기인 거죠. 자, 각 작업의 완료 시간 알 수 있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그래서 완료 시간 알 수 있고요. 다음 작업의 시작 시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업의 시작 시간 알 수 있고요. 각 작업의 전체 공적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각 작업의 전체 공적 시간. 그리고 작업 간의 명확한 유기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없다 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작업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 파악은 되지만 이게 끝나서 어디로 넘어가고 끝났던 부분이 어디로 가고라는 부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까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냥 막대 그래프로 가로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만 해주고 있는 거라서 작업 간의 유기적 관계는 알 수 없다가 단점이에요. 네, 이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기 내용을 참고하여 작업 효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작업 효율을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고 이용률을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률을 물어보는지 효율을 물어보는지 이용률을 물어봤을 때는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이용률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실제 작업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용 가능 시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작업 효율을 물어봤을 때는 실제 작업 시간이란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작업 효율에 대한 거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요거 공식부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작업 효율 또는 이용률 계산 문제가 최근 들어서 빈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급뿐만이 아니라 2급도 출제하는 출제위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꼭 가지고 갑니다. 자, 작업 효율은 지금 현재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에 공식을 좀 써보면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표준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작업 표준 시간. 자, 이 작업 표준 시간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되신다. 우리 실제 작업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계산하실 때 이렇게 나와져 있는 수치를 반드시 무엇으로? 백분율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부분. 그러면 작업 표준 시간은 560시간 나와져 있고요. 우리는 실제 작업 시간에 대입해야 되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 작업 시간은 이용 가능한 시간에서 우리 사용할 수 없는 불가동 시간을 뺀 게 실제 작업 시간이에요. 그럼 그거 맞춰서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이용 가능 시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계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그걸 이용 가능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용 가능 시간은 기계의 숫자에 우리 무슨 부분이요? 우리 작업을 몇 시간 하느냐, 그걸 곱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계는 현재 몇 대를 갖고 있다? 10대요. 그리고 우리 하루에 작업할 때마다 몇 시간씩 일하고 있다? 8시간이요. 그럼 딱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10대 곱하기 8시간. 근데 이 기계가 그냥 8시간만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무엇하고 있다? 교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 기계를 3교대를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30대가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8시간의 일을 놓고 봤더니 우리가 하루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은 며칠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주당 6일 동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6일에 대한 것까지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 가능 시간은 우리 기계 10대에 3교대를 한다라는 부분을 무엇해 주시고 곱해 주시고 여기에 다시 우리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기계가 돌아가고 있으며 이걸 주당 6일 동안 하고 있다.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곱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 가능 시간은 우리 30 곱하기 48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0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한 시간은 우리 이용 가능 시간 1440시간에서 기계 불가동 시간, 주당 시간, 몇 시간? 40시간을 빼줍니다. 자, 항상 확인하실 때요. 주당 작업 일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계 불가동 시간도 주에 해당되는 시간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함정을 팔 때 저 주를 1로 바꿔놓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40-40 하시면 실제 작업한 시간은 1400시간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죠. 자, 작업에 대한 표준 시간은 560시간이고 이 부분을 1400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5.6을 14로 나누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신 거죠. 그래서 5.6 나누기 14 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우리 지금 여기에 4 곱하면 56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백분율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0.4에 100을 하시면 40%가 나오는 거죠. 됐을까요? 답은 몇 번인 거예요? 3번 40%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작업 효율, 이용률 계산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공식 꼭 기억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부분이 JIT 생산 방식이 있죠. 자, 그 생산 방식에서 말하는 7가지 낭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7가지 낭비는 주관식으로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럼 7가지 낭비에 대한 부분은 과잉 생산에 대한 낭비가 있으시고 재고의 낭비가 있고요. 그리고 운반의 낭비, 그리고 불량으로 인한 낭비, 가공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낭비, 그래서 가공 그 자체의 낭비라고 하죠. 그리고 동작의 낭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나아지는 대기의 낭비. 그러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 재고 낭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불량의 낭비도 있었고요. 과잉 생산 낭비도 있었습니다. 검사 얘기는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 문제는 그냥 생산 방식에서 말하는 7가지 낭비 부분에 대한 것만 숙지했으면 그냥 푸실 수 있는 거라서 뭐 난이도가 있거나 하진 않죠. 네, 최하위 난이도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지문에서 A의 적절한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주관식이네요. 자, 이 관리는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자재, 부품의 조립 및 우리 종합조림의 흐름을 순서 정연하게 능률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자, 이것을 결정하고 일정을 세워 작업을 할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얘기냐? 그러니까 무슨 관리에 대한 설명이냐? 이 얘기인 거죠. 무슨 관리는 이란 얘기죠.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원재료를 투입해서 가공을 해서 제품이 나왔다. 완성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의 관리는 누가 하느냐?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 이 얘기예요. 공정관리죠. 네, 우리 만든다라고 하는 건 공정관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공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세요. 달라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는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재 부품의 조립 및 종합 조립의 흐름을 순서 정연하게 능률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공정을 결정하고 일정을 세워 작업을 할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공정입니다. 공정. 라우팅 얘기하는 거죠. 자, 20번. 자, 보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 생산의 가동률을 구하시오. 자, 그리고 정답은 단위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생산의 근로자의 출근율은 90%이고 작업에 소요되는 간접 작업률은 2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동률도 참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 그럼 가동률은 우리 무슨 부분? 출근율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근율 몇 프로? 90% 또는 0.9. 자, 여기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또는 작작업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20%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90% 곱하기 80% 하시면 되네요. 0.9 곱하기 0.8하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8, 9, 72잖아요. 그래서 72%가 나오겠죠. 0.72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하시면 72% 되셨을까요? 숫자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72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동률은 항상 출제되는 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내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정말 6번 다 낼 정도의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그래서 보기 내용을 봤더니 자, 프레스 등과 같이 설비 금액이 많이 들고 준비 교체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와 같이 큰 롯들을 만드는 생산 지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간판이다. 우리 간판의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간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프레스 등과 같이 설비 금액이 많이 들고라는 게 키워드거든요. 저희가 시험 보실 때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가져가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신호간판입니다. 그래서 신호간판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실 때 그냥 신호만 쓰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신호 또는 신호간판. 22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재고 종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통 과정 중에 있는 제품이나 생산 중에 있는 제공 재고인 WIP를 말한다. 유통 과정 중에 있는 제품, 생산 중에 있는 제공,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얘기를 하죠. 네, 수송 재고 또는 파이프라인 재고. 그래서 수송자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재고는 무엇이다?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고 있는 재고. 자, 예상재고. 여러분 예상재고는 뭘까요? 아,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예상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재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가격 변화 등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고입니다. 자, 그리고 침몰재고. 여러분 침몰재고는요, 없어진다예요. 감모의 관점이에요. 없어지는 부분. 그래서 재고 기간 동안 손상 또는 구식 또는 손실 등이 발생하는 재고. 근데 저희 교재 수업할 때는 본서에서는 제가 침몰 얘기한 적은 없어요. 감모라는 부분 얘기한 적은 있어도. 그래서 감모의 관점으로 들어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침몰 재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하나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침몰 재고라는 부분. 답은 4번입니다. 파이프라인 재고. 자, 23번.
자, 경제적 주문량 또는 경제적 생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가정을 베이스에 깔고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 가정이 없으면 실제 수치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갑니다. 자, 23번은 경제적 주문량과 관련하여 세워놓은 가정에 대한 질문사항이네요. 옳지 않은 거 찾아달랍니다. 자, 우리 경제적 주문량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구입 가격은 무엇하다?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세우고요. 그리고 경제적 주문량 계산하실 땐 우리 품목은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단일 품목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 품목 저 품목 다 섞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의 품목 가지고 계산한다. 단일 품목에 대해서 적용. 자, 연간 자재 사용량이 일정하고 연속적이다.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 계산할 때 여러분 무슨 부분? 들어와서 사용함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일시에 갑자기 확 들어와서 또 사용함에 따라서 감소하다가 일시에 확 들어와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연간 자재 사용량이 일정하고 연속적이라는 부분에 가정을 세워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린 한 번에 주문해야 되는 양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는 게 경제적 주문량이잖아요. 다만 경제적이라는 이코노미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무슨 부분? 비용 절감 목적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거기에 영향 주는 부분의 내용 중에요.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과 한 번 주문할 때 들어가는 일회 주문 비용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세워야 되겠죠. 여기 일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정하다가 맞습니다. 일정하다. 그래서 지금 4번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옳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MRP 시스템의 투입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MRP에 대한 부분의 투입 요소가 몇 가지가 있었다? 3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부분 또는 기준 생산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MPS. 그리고 MPS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선 어떠한 자재가 필요하며 그리고 몇 개가 투입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BOM 정보이죠. 자재 명세서. 그리고 지금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는 총 소유량을 계산하게 되면 창고에 어떤 자재가 있고 언제 들어올 예정인지 생산이 언제 완료되는지 그런 정보들 또는 안전재고는 얼마나 필요하고 리드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거 기록하는 게 뭘까요? 재고 기록절 IRP죠. 자, 그게 3가지가 투입 요소입니다. 자, 그 투입 요소 중에요. 지금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총괄 생산 계획 및 확정 수주를 바탕으로 보통 일주일 단위로 구체화된 생산 계획을 의미하며 MRP 시스템의 투입 요소이다. 여러분, 총괄 생산 계획을 더 세분화시킨 계획이 뭘까요? MPS죠? 그쵸? 네, 우리 기준 생산 계획 또는 기준 생산 일정 계획. 그래서 누구일까요?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3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SCM에 포함해야 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SCM이라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런 내용들이 SCM에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함 사항에 대한 부분. 자, 생산 계획, 고객 관리, 제품 품질, 공급 및 조달. 품질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SCM 포함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세요.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생산은 문제 지문이 몇 가지를 빼면 길지가 않아요. 물류는 길고 계산 문제도 정말 많은데 생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경영정보 시스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공급 및 조달과 관련된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생산 계획에 대한 부분, 주문 처리에 대한 부분, 현금 흐름, 그리고 재고 관리, 그리고 창고 관리,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이 SCM에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품질에 대한 건 해당 사항이 없다. 자, 26번 문제.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적절한 용어를 한글로 기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시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주문하는 경우에 생기는 재고. 내가 필요한 건 100개인데 내가 주문할 때는 1000개를 주문했다. 그럼 900개가 재고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재고를 말하고요.
주문 비용이나 생산 준비 비용을 무엇하겠다? 줄이거나 할인 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할 때 생기는 재고이다. 뭐에 대한 얘기냐라는 거예요. 이 재고는 여러분 실제 써요. 다만 당장 쓰지 않고요. 쓸 날이 꾸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순환재고 또는 주기재고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답은 순환재고가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순환재고 또는 주기재고 두 가지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재고 또는 주기재고. SCM이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세 가지 주요 흐름에는 제품 흐름 또는 서비스 흐름, 그리고 무슨 흐름이 있고 무슨 흐름이 있다. 세 가지 흐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주관식 운해든 객관식 운해든. 그럼 제품 서비스 흐름이 있고, 그리고 정보에 대한 흐름이 있고, 그리고 재정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A와 B라는 부분이 나뉘어 있지만 이건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순서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먼저 쓰든 정보를 먼저 쓰든 관계없으시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A와 B에 들어갈 용어를 얘와 같이 한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흐름, 재정 흐름. 되셨을까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지금 DMAIC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가지에 대한 추진 절차를 더 많이 내는데 이번에는 우리 절차를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이거 제주 쪽에서 쓰는 거죠. DMAIC에 대한 추진 절차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추진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이 DMAIC는요. 말 그대로 영문약자 앞부분을 다 따온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무슨 부분, 우리가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정의를 내려라 라고 하는 부분. 자, 정의가 결정이 되면 우린 측정이라는 걸 진행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측정의 M을 따온 거고요. 자, 측정이 끝났다라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널시스 A 따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 분석에 대한 A를 가지고 왔고요. 자, 분석이 끝났으면 무엇하자? 우리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어떤 걸 개선할 건지 개선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개선에 I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이걸 해봤더니 우리 다시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측정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분석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선 다음에 들어오는 게 우리 누가 들어온다? 컨트롤에 C가 들어오는 거죠. 관리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부분. 그래서 지금 요 영문 약자를 하나씩 따서 들어온 부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에 있나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3번에 있네요. 네, 답은 3번. 별로 어렵거나 하는 문제는 아닌데요. 자주 냈던 문제가 아니라서 대체적으로 틀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네. 왜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번 물어봤던 문제들에 대한 관점이 더 강하다 보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도에 가면 계수치 관리도와 우리 계량치 관리도가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항상 비교대칭 문제가 계속 나와요. 어떤 경우는 계수치, 어떤 경우는 계량치. 그래서 설명에 대한 특징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계수치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길이라든지 무게, 강도, 온도 등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답이 바로 1번이네요. 왜냐하면 1번에 있는 길이, 무게, 강도, 온도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수치가 아니고요. 계량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량치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내는 부분이어서 그 뽑아낸 게 그대로 뭐가 된다? 관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량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수치 그러면 결점수, 분량률, 분량 개수 이런 걸 관리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계수치 관리도입니다. 자, 분량률 관리도는 군의 크기가 다를 때 사용하며 관리선의 계산이 복잡하다. 자, 결점수 관리도는 군의 단위수가 일정할 때
품질을 결점수로 관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자, 분량 개수 관리도는 군의 크기가 일정하며 일정 개수의 노트 생산 시 사용한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율로 계산하실 때는 내가 지금 품질 관리하는 부분에 무슨 부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의 크기가 다르다예요. 그러면 율로 가는 거고요. 율의 의미가 붙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셀 수 있는 거, 숫자의 관점이 나오는 건 무슨 부분, 크기가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 페이지에 오탈자 수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럼 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책은 여러분 사이즈가 똑같겠죠? 그죠? 책이 하나 나오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사이즈가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런 부분의 의미로 봤을 때 수냐 아니면 율이냐 이렇게 조금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지금 개수치 관리도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그리고 분량률 관리도, 결점수 관리도, 분량 개수 관리도의 설명도 맞는 상황이고요. 자, 30번 문제.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검사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내용을 봤더니요. 자, 물품을 시험하여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품질 검사를 하면 우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품질 검사를 했어도 판매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떨어지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사용이 가능해요.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검사이다. 떨어지지 않고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대요. 자,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검사하는 점등시험. 우리 도금판에 페놀 검사에 대한 부분 등이 그 예에 해당이 된다. 무슨 검사일까요? 비파괴 검사이죠, 여러분. 네, 비파괴 검사.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를 할 때요. 파괴 검사와 비파괴 검사가 있는데 파괴 검사는 검사가 진행이 돼버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강도 테스트 한다고 깨보기를 하는 거죠. 그럼 깼으면 이게 실제 깨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파괴 검사이고요. 지금 보여주는 이 용어는 비파괴 검사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31번. 자, 보기 지문에서 A와 B에 들어갈 용어를 예와 같이 A는 한글로 기입, B는 숫자로 기입해달래요. 그래서 A는 생산이고 B는 1 이런 식의 형태로 써달라. 자, 보기 내용을 봤더니요. 공정이 안정상태인 경우 제품의 품질 특성은 무슨 분포를 따르며 자, 품질 관측지의 평균값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시그마 내에서 관측될 경우 안정된 공정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리도 부분에 들어갔을 때요. 우리가 이제 6시그마 같은 경우는 시그마에 대한 부분의 수치로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6시그마 내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건 괜찮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는 6시그마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면 그 중심선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우리 안정권에 들어오는 부분의 분포도하고 여기 시그마를 몇 시그마까지 볼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놓고 봤을 때 A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정이 안정 상태인 경우 제품의 품질 특성은 무슨 분포를 한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그마는 무슨 부분? 플러스.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치가 있을 수 있고 플러스 수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3 시그마. 그래서 관측이 될 경우 안정된 공정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규와 3입니다. 정규와 3. 32번. 보기에 해당하는 품질 비용의 종류를 한글로 기입하시오. 자, 보기 내용에 가서 봤더니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설계 표준에 미달될 때 발생하는 비용. 설계 표준에 미달될 때 발생하는 비용. 이게 키워드겠네요. 자, 설계 변경으로 인한 폐품의 비용, 재작업의 비용, 반환품의 비용이 해당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에 대한 비용과 벌금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비용이냐라고 얘기하네요. 실패 비용입니다. 실패 비용. 품질 비용 중에요. 실패 비용.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표준에
대한 수치를 잡아놨을 때 이 수준이 표준이었다. 근데 이 표준에 미달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산했던 거 모두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요. 나갔던 거 무엇 해야 돼요? 모두 다 반환 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품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리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시 작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 됐더라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실패 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패 비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품질 비용은 요거 말고도 예방 비용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비용도 있으시고 지금은 실패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생산 쪽은 나오는 문제의 위치들이 비슷비슷해요. 다만 조금 색다르게 내는 문제가 있는 경우들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아니, 드물고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풀었던 이번 회차에서 특징이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문제들은 우리가 품질 관리를 잘한다. 그리고 불량률이 3.4 ppm까지 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자. 그럼 품질 경영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6시그마 문제를 자로 냈었죠. 근데 이번에는 3시그마 쪽의 내용을 냈죠. 그래서 관리도 쪽에 정상 범위로 들어오는 분포 얘기를 하면서 3시그마 얘기를 냈다. 그런 게 조금 특이점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계속 냈던 패턴의 문제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경제적 주문량이나 경제적 생산량에 대한 가정 또는 공식 가지고 수치 변화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